오늘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고전의 전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시가의 대표적인 작법으로 용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 창작에 전고를 인용해 쓰는 방법인데요. 전고는 전례와 고사를 가리킵니다. 저는 책을 가리키는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전례는 옛사람이 남긴 책 속의 어구를 말하는 것이고 고사는 역사적인 사실, 그와 관련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문학을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홍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현대에 적용하자면 사진 속의 이 모습이죠. 중국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의 이동이나 물자의 수송을 위한 주요 수단은 마차였는데요. 당나라가 번성한 만큼 장안은 마차의 이동으로 붉은 흙먼지가 가실 날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홍진은 장안, 즉 번잡한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은 이해관계나 은원이 얽히고 설켜서 평화롭기가 어렵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홍진이라는 낱말을 번뇌를 일으키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정리하면 홍진은 번잡하고 속된 세상, 갈등과 번민이 번지는 곳, 그래서 마음의 고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어야 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홍진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단어들로 진세, 진간, 인간, 속세, 세간, 세상 등이 있습니다. 홍진의 용례입니다. 이연부의 어부당가는 전 옷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요. 그중 두 번째 수입니다. 9번한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심은 깊이를 나타내는 한자이고요. 첩은 겹쳐졌다는 뜻이죠. 굽어보면 푸른 강물이 깊디 깊고 돌아보면 푸른 산 뒤에 산 뒤에 산산산.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련난고. 장은 길이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만 여기서는 두께로 이해해도 될 듯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미세먼지 농도, 홍진이 얼마나 가리었는가 라고 한 것을 보니 홍진은 화자가 멀리하려는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여기에서 거드는 가정이 아니라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강호의 달이 밝으니 더욱 무심하여라. 밝은 달빛 아래 홍진의 번뇌를 씻어낸 마음으로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세속과 자연을 의미하는 대조적 시어들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조선 중기의 문신임의 학자인 정고의 시조입니다. 청산아 웃지 마라, 배구나 기록 마라. 청산과 배구는 자연입니다. 그것을 의인화해서 자신을 비웃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중장에 있습니다. 백발 홍진에 내 즐겨 다니더냐. 자, 내가 아직도 홍진에 있는 것은 홍진이 좋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홍진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또 종장에 있습니다. 성은이 지중하시니 갚고 가려 하노라. 강화한 정도 좋지만 내게는 임금을 보필하는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중장의 백발, 흰머리는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즉 늙도록 벼슬살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백발의 홍진, 즉 머리를 새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홍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권근의 어총기라는 고전수필을 보면 옛 사대부들은 비록 몸은 세속에서 벼슬아치로 살지라도 뜬 만큼은 강호에 두었고 이런 가치관을 노래에 실어 부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조의 작자인 정고도 자신이 청산과 배군의 뜻을 둔 자임을 애둘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매기 소리 어떤가요? 갈매기 정고는 중국의 열자라는 책 황제편에 실려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갈매기를 좋아했는데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면 갈매기들이 막 그에게 몰려와서 더불어 놀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너 날마다 갈매기하고 논다며? 나도 갈매기하고 놀고 싶어. 내일 갈매기 좀 잡아와봐.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다음날 바닷가로 나가서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했더니 이날은 이상하게도 갈매기가 그의 위를 맴돌며 날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 고사를 바탕으로 생겨난 성어와 그것이 고전문학에서 사용될 때 갖는 의미입니다. 기심은 기회를 엿보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만기는 기심을 잇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심은 세속적 욕망이나 기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작품 속의 주인공은 해웅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학작품 속에 해웅이 등장하면 무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답니다. 자, 작품의 백구, 갈매기는 인간의 무심을 알아보는 존재로 문학작품 속에 설정되어 등장합니다. 심려장강, 마음은 긴 강과 같아 유수청이요. 물이 맑게 흐르고 신사부은 몸은 뜬구름과 비슷해서 무시비라 시비가 없다. 여기에서 시비는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을 말합니다. 세속에서의 삶의 모양새를 나타내죠. 고전시가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로 분별이 있습니다. 즉 강호의 은일, 숨은 삶은 시비와 분별이 없는 삶입니다. 이 몸이 한가하니 따로나니 백구로다. 자, 백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무심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어집어 세상 명리설이 귀에 올까 하노라. 어집어는 감탄사인 것 아시죠? 아, 세상 명리설이 귀에 올까 하노라. 세상의 명리를 따지는 말들이 내 귀에 들릴까봐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다음 시즌은 시냇물에 귀 씻는 이야기가 나올 듯 싶죠? 이연부의 어부단가 제4수입니다. 산뒤에 한운이 기하고 수중에 백구비라. 산 꼭대기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물 가운데엔 백구가 난다.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것이로다. 무심하고 다정한 것 이 두 가지로다. 화자는 한운과 백구를 통해 자신이 무심과 다정의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네요. 무심의 의미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고 다정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상냥한 태도가 떠오릅니다. 내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다정의 의미를 찾으면 정이 많다, 정분이 두텁다 라고 풀이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고전에서의 다정의 의미를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로 정이 뜻정자잖아요. 다정은 뜻이 많다. 자, 그럼 뜻?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많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어구가 속이 깊다입니다. 자, 아무튼 다정이라는 단어가 추상적 관념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현대에 우리가 떠올리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랑의 감정 같은 이미지는 아닐 듯합니다.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노르리라. 자, 구름처럼 갈매기처럼 유유자적하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보의 한 시입니다. 우리말 번역만 올렸습니다. 여울은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을 말해요. 앞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사람 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엽기꽃 핀 언덕에 도로나라가 앉았네.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이 시의 화자는 백로를 관찰하고 있는 제3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3자는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백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로는 까마귀와 대비되어 순진무구의 고결한 이미지로 긍정의 의미를 담은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기심을 지닌 기회주의자이자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인격자로 설정함으로써 백로가 지닌 관습적 상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작자인 이규보는 고려 중기의 대문호로 주필 이당백으로 불리며 당나라 시인 이백에 견주어진 인물입니다. 수능특강 1강의 투화풍, 꽃샘 바람처럼 이 시도 그의 참신한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이외에도 괴토실설이나 구런 불의사론 등과 같은 글을 읽어보면 동시대인들과 차별화된 참 개성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규는 득연세인데요. 그 전고는 중국에 전해지는 민담입니다. 옛날 총나라에 망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산 밑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강에서 빠져 죽은 듯한 시체 하나가 떠내려오더니 망제 앞에서 눈을 뜨고 살아난 거예요. 누구야? 자, 망제가 물으니 저는 형주에 사는 별령으로 잘못해서 강에 빠졌는데 어떻게 흐르는 강을 거슬러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망제는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에게 집도 벼슬도 다 내려주고 장가도 들게 해주었답니다. 별령에게 딸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크자 그는 딸을 망제에게 바쳤습니다. 망제는 그 딸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장인인 별령에게 모든 나랏일을 맡긴 채 밤낮으로 그의 딸과 놀았습니다. 그 사이에 별령은 국권을 장악하고 드디어 망제를 내쫓고 난 다음 자신이 왕이 되었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도 빼앗기고 타국으로 쫓겨난 망제는 총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온종일 울다가 지쳐서 죽었대요. 그 한 맺힌 망제의 영혼이 두견이라는 새가 되었고요. 그 새는 밤마다 돌아가고 싶어 라고 부려기를 울부짖으며 목청이 터졌고요. 그 흘린 피는 두견화, 즉 진달래꽃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자, 이런 연유로 두견이는 촉혼 또는 원조, 두, 귀촉도, 망제혼 등의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규, 두견, 접동, 귀촉도, 부려기 이것들은 봄 또는 봄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애상과 한해 정서를 환기하거나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설정되어 쓰입니다. 소쩍새는 사실 두견과는 종이 다른 새입니다만 고전문학 속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같은 쓰임을 가집니다. 아래는 두견새 소리를 한자로 쓴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부르구이라고 읽고요. 두견의 울음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방식의 한자음으로 읽으면 부려기가 되죠. 물론 이것은 두견새 소리를 음차해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한자 자체가 뜻글자이다 보니 뜻으로 풀이하면 안이불 같으려 돌아갈 귀, 돌아가는 것과 같지 않다, 돌아감만 못하다, 돌아가고 싶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능특강 제3강에 있는 이준현의 시조로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봄밤의 애상감을 극대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삼경, 깊은 밤에 하늘엔 은하수가 흐르고 달빛은 백꽃 위에 하얗게 부서집니다. 일제 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 심지어 백꽃 가지 위에는 자규, 두견새가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나의 춘심을 일깨웁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화자는 전전반측하며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춘심의 정체는 병적인 다정입니다. 속에 깊어서 남들처럼 가볍게 살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를 마치 연애 감정을 담은 노래로 여기고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창작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 작품은 이조년이 고려 충해왕 때 여러 차례 충언을 해도 왕이 듣지 않자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고향 성주에서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정세를 지켜보며 앞일을 걱정하는 애절한 심정을 드러낸 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조년의 다정병, 일제춘심은 바로 우국지정인 것입니다. 이조년은 퇴계 이황으로부터 난세에 태어나서 수많은 변고와 험난함을 겪으면서도 혼미한 임금을 받들어 지조가 금석 같았고 충직한 깊이가 후세에 우뚝하여 고려 500년 역사의 제1인자이다 라는 평을 들은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노래가 한낱 연가라니요. 이것은 충신의 우국가입니다. 정충신의 노래입니다. 정충신은 임진왜란 때 권율 휘하에서 활약한 무인입니다. 임금은 도성을 비우고 의주로 피난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때에 그가 느꼈을 심정을 상상하며 감상해 봅시다. 공산이 적막한데 슬피 우는 저 두견아. 앞에 이조년의 시조, 뒤에 나올 인조임금의 시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조에서도 두견은 화자에게 애상의 정서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촉국 흥망이 어제 오늘 아니언을 지금이 피나게 울어 남의 애를 끝나니. 촉나라의 흥망, 즉 국운이 갈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먼 옛날의 일인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피나게 울어서 나의 애를 끊는 것이냐 라고 탄식합니다. 애는 창자의 우리말입니다. 애를 끊다는 마음속 깊은 슬픔과 걱정으로 인해 내면의 고통을 느끼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입니다. 인조 임금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겪은 때가 그때이지 싶습니다. 청나라 수도에서 출발한 군대가 국경인 압록강을 넘은 것은 12일 만이었는데요. 거기서 한양에 도달하기까지 3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 저항 한번 못하고 성문을 다 열어주었나 봅니다.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고 그곳을 최후의 보로로 삼은 지 48일 만에 성에서 내려와 지금의 송파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예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현사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는데요. 그곳에서 소현세자가 아바마마 전상석 편지를 띄우며 거기에 고국을 그리는 마음을 한시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러니 아비로서 인조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시조는 인조 임금의 절절한 부성애가 담긴 애가입니다. 내라 그리거니 내라 아니 그릴런가. 나는 네가 그립다. 너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천리마냥에 얼매나 그리 난고 천리마냥 멀리 떨어진 오랑캐 마을 청나라의 심양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까. 사창에 슬피우는 저 접동새야 부력이라 말고라 내 안 둘 데 없애라. 사창에 오는 저 접동새야 불력이라고 하지 마라. 내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사창은 비단으로 바른 창문입니다.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으니 종이나 비단으로 유리를 대신했습니다. 머리맡 창문 너머에서 접동새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립니다. 뿌록꾸익 뿌록꾸익 불력이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인조는 접동새 울음소리를 소현세자의 울부짖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접동새야 울지 마라. 내 마음 둘 데가 없구나. 이 추성화는 공자의 제자 증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어보았던 증자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그에게서 비롯된 성으로 욕기가 있습니다. 공자와 제자들 사이의 에피소드를 담은 책 논어 선진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 앞에서 평소에 너희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불평했잖아. 만약에 누가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자로와 염류라는 제자는 벼슬자리 하나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공사화라는 제자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증점의 차례가 되자 그는 비파를 내려놓고 일어나서 앞에 세 사람이 말한 거하고 저는 좀 다른데요. 늦은 봄날에 봄옷을 지어 입고서 어른 6명, 꼬맹이 애들 1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무언덕에서 바람을 쐬고 쉬를 읊조리면서 집에 오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몹시 감탄하면서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라고 하며 그의 쇠락한 기상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쇠락이란 깨끗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어 고전시가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증점, 육기, 영기, 기수, 무, 풍호, 영익이 등입니다. 증점은 이야기의 주인공이고요. 욕기는 기수에서 목욕하다, 영기는 시를 읊으며 돌아오다, 기수는 목욕을 하고 싶다던 강의 이름이고요. 무는 돌아올 때 바람을 쐬고 싶다던 언덕의 이름입니다. 풍호, 영익이는 바람을 쐬며 시를 읊고 집으로 돌아오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런 구절들이 모두 다 증점이 지닌 쇠락한 기상을 의미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세운 주세붕이 서원에서 후학을 양성할 때 지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시조입니다. 일명 욕기가라고 불립니다. 문상에 아니 가다 누항 없으랴. 문상에 안 간다고 누항이 없을까? 문상은 문수 강가를 말합니다. 이 강은 공자의 시대, 즉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와 노나라를 흐르는 강입니다. 누항은 단사표음과 함께 안회의 안빈낙도의 삶을 상징하는 정보죠. 즉 안회가 살던 그 시대, 그 나라가 아니라고 안회가 지녔던 그 정신도 없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 초장으로 화자가 안회의 안빈낙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각의 듀한 마살, 사마탄데 살올까? 여는 명아주잎이고 곽은 콩잎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풀떼기,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이 맛이 좋으니 사마탄 곳에 살겠는가? 자, 사마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롤스로이스쯤 되려나요? 즉 사마탄 데는 홍진이겠죠. 중장은 안분지족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춘풍에 욕기하고 날로 삼성우리, 증점의 전고를 끌어오면서 날마다 3번씩 자신을 성찰하리라 다짐합니다. 즉 화자가 안회의 정신과 함께 증점의 쇠락한 기상 또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조는 백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안분지족하며 아내처럼 증점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주세붕 교장 선생님의 훈화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홍진과 강호, 세속과 자연을 이분화하며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 의미의 단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관념화된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한양성 한복판에 산다 해도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는 마음으로 청빈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나는 자연에 거한 것이고 시골 촌구석에서 벼슬 없이 산다 해도
한번 출세해볼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고 있다면 나는 홍진에 묻힌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세붕쌤의 훈화를 별 쓸 필요 없어. 다들 자연에 은둔해 살아야 돼. 라고 이해한다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려 애쓴다면 갑과 을이 없는 사회,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는 사회가 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자에게서 시작된 유학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훈고학, 고증학, 양명학, 성리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전합니다. 그 중에 성리학은 주의에 의해 집대성되었기 때문에 주제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중국 성리학에 주의가 있었다면 조선의 성리학에는 이연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문을 연구하던 장소가 동락당입니다. 박일로는 이연적 선생님이 사셨던 동락당을 둘러보며 같은 제목의 가사를 남겼는데요. 다음은 그 일부입니다. 봄옷을 새로 입고 연기대에 올라오니 대는 전망할 수 있는 장소를 일컫습니다. 동락당 한쪽에 전망 좋은 곳에 연기대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이연적 선생이 증점의 기상을 흠모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흔적입니다. 고금없이 좋은 경치에 맑은 흥절로 나니 풍호 영위기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그곳에서 박일로는 박학다식한 인재답게 자연스레 증점의 고사를 떠올리며 증점과 이연적을 추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고사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사진 속 식물은 고사리입니다. 백이와 숙제라는 인물이 이 고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이와 숙제 고사는 사기의 열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인물은 은나라 변방의 고죽 성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모두 나라를 떠났죠. 그 무렵 은나라의 주왕을 토멸하고 주왕조를 세웠습니다. 그가 주나라 무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이러한 행위가 인인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나라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서양산, 우리말로 수양산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해요. 자, 이로 인해서 유가에서는 이 백이와 숙제를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개를 지킨 선비다. 이렇게 숭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이와 숙제는 고전 시가에서 백숙 또는 이제로 표현되기도 한답니다. 고전 시가에 수양산이나 고사리 얘기가 나오면 백이 숙제를 떠올리면 되고요. 이 백이 숙제가 상징하는 의미는 일편단심 그리고 지조와 절개입니다. 성산문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이에 반대해 거사를 도모하다가 죽은 사육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조는 백이와 숙제를 넘어선 자신의 단종에 대한 일편단심의 절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수양산에서 숨어 살던 백이와 숙제를 원망하노라.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나인 것까? 굶어 죽을 망정 고사리는 왜 캔 거냐? 자, 채는 캐다, 미는 고비, 고사리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푸세했 것인들 괜히 따에 놨다니. 아무리 푸세했 것, 푸성귀, 풀떼기 자라도 그 누구의 땅에 놨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하극상으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땅에 난 것이니 고사리도 먹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의미이죠.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알지 못했다면 이 시조에 담긴 성산문의 의도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의식은 조선 후기의 가객인데요. 그의 이 노래는 앞에 성산문의 노래와 쌍을 이루는 듯 보여집니다. 줄여 죽으려 하고 수양산에 들었거니 굶주려 죽으려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현마 고사리를 먹으려 캐하시랴. 현마는 설마입니다.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캤겠어? 물성이 굽은 줄 애달아 펴보려고 캠이라. 물성은 사물의 성질입니다. 고사리 끝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것이 애달아서 안타까워서 펴보려고 캤다고 얘기하네요. 겉보기에는 배기숙제를 옹호하려는 목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배기숙제 정도의 절개도 한탄했던 성산문을 뛰어넘는 자신의 절개에 대한 의식을 드러낸 노래입니다. 고사리 머리가 굽은 게 안타까워 펴주려 했다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자, 여기에서 1교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교시에 만나요.